설 명절인데 북한은 서해에서 섬 점령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며칠 전 전용 비행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시찰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북한 동향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섬 점령 훈련, 서해 5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왜 이 시점에 왜 한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바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기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 생각인데, 이제까지는 그 북한이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건 좀 수세적인 그런 훈련을 그 동시다발적으로 해왔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단순히 수세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공세적인 형태로 훈련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세적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한미연합 군사들이 그 서해안에 북한 쪽에 서해안에 상륙을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해 5도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점령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을 해서 사전에 이것을 그야말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포착해 나가는, 장악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엇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 수단의 직접적인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가,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북한의 이러한 그 군사 움직임 자체가 단순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대응 성격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서운 측면이 사실 있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 훈련 보면은 이례적으로 실크원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특히 이제 연평해전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도 북쪽에 이제 실컷 미사일을 비롯해서 지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레이더들을 가동함으로써 또 사실 상당한 위협을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더만 가동돼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런 미사일 자체가 굉장한 어떤 군사 전술적인 측면이든 여러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위협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북 관계에서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우위를 점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이제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우위에서 좀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힘의 과시, 이런 측면들도 대내적인 요인과 함께 같이 있지 않겠나,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이나 땅에서 배 쪽으로 쏘는 미사일이나 실크원 미사일 같은 걸 먼저 서해 5도 쪽으로 쏴서 부대를 진압을 하고 제압을 하고 거기에 상륙해서 점령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 훈련 내용이요? 훈련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서해 5도 자체를 자기들이 사전에 점령을 해서 일단 자기들이 주도권이랄까 이런 것을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겠느냐? 직접적으로 서해 5도를 도발해서 그럴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북한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군사 당국에 보임으로써 이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관계 개선하는 차원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이런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훈련을 지휘했다고도 북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집권 4년차를 맞았습니다. 김정은의 어떤 군 장악력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군부에 대해서 잦은 인사이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변인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정시대 발탁된 인물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평가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름대로 군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강력하게 잡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개인이 예를 들면 절대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장악해 나가는 것인가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가 하나의 거기는 사람들의 엘리트 집단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정권적인 차원에서 또는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군부를 나름대로 장악하면서 또 나름대로 군부에 많은 혜택도 주는 거죠. 성군 정치라는 이름 하에서 훈련을 독려하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건데 이렇게 어디 강과 온, 당근과 채찍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군부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훈련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시고요. 4군단이 북한 4군단이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 주도했었던 이번에 훈련 참가한 그 부대라면서요? 4군단이죠. 4군단이고 서남전선 사령부 쪽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동원됐던 122mm 방사포 이게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때도 뭐 사용됐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앞에 이제 정영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해 5도 쪽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사실은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북쪽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취약한 지역일 수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저게 측면들. 미사일입니까, 박사님?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발사하는 장면 나왔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예. 다른 한편에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봐야 되겠죠. 예. 이제 북한이 미국에서 이제 한미 훈련, 이제 다음 달에 있을 한미 훈련의 강도를 좀 낮추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사실상 훈련의 강도는 좀 더 세해질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런 식으로 뭐 협상 비슷하게 우리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그 활용하는 그런 예.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이 이제 핵 무장 국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지위 이런 것을 굳혀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보이는 거죠. 예. 자기들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앞으로 더 개발하는 것, 소위 핵실험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 협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뭐 약화를 시킨다든가 뭐 중단하면은 자기들은 그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이런 예. 얘기로 나오거든요. 자, 그만큼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 핵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갔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경우는 큰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북한은 지금까지를 봤을 때 자기들의 그 핵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북 간에 앞으로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치입으로서 박인익 치입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모습 자체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그 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미북 간의 대화를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요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는 사실 현상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대로 우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김정은이 계속 민생 강조하고요. 얼마 전 그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제일 목표가 민생이다라고 했다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뭐 탈북자가 줄어든 것에도 그 영향이 조금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지금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죠. 이제 평양이나 이런 데를 방문했던 분들은 예. 굉장히 활기차고 좋아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북중 간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대외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자원이든 상품이든 들어와야 되는데, 뭐 해외 자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돼 나가는 상황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적어도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면서 주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뭐 그게 나름대로 공약이면 공약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식량 문제 해결도 어쨌거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빠진다기보다는 조금은 개선되고 있을 가능성, 특히 주민생활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주목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예. 그렇지만 현재 어떤 상황 자체는 적어도 뭐 고난의 행군 시기 90년대 중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김정일 시대하고 비교한다 그래도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예.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거죠? 무슨 요인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 사실은 그 기후입니다. 기후. 농사가 잘 된 이유가 뭐 비료가 많이 공급된 것도 아니고 제도를 많이 개선해 가지고
계획의 효과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태풍이 오지 않고 가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농사가 잘 되는 측면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시장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점들이 내부의 자원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또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어떤 이미지 내지는 상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요소들이 아니겠는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예,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장 경제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 또 그만큼 관료주의나 어떤 부정부패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좀 배척해야 될 악습으로 그걸 꼽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부정부패나 뭐 관료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제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북한의 경제 자체가 좀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이제 이 판단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기존 사회주의 체제 형태의 국가가 개입한 소위 배급 형태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 없다.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양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좀 더 나아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이 자체가 어디까지나 국가가 이런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서는 한계가 있는 분명하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비교적 그래도 좀 더 활발하게 지내는 것 같아. 이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좀 그 완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시장 경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비교적 일반 주민들이 그 소위 그 시장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 감아준다든가 이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장제 사적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 부정부패가 사실 심화된다. 그 중에서도 이 뇌물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확산돼 있다. 막 북한 사회에 있어서 뭐 우리 사회도 한창 그 저개발 상황일 때 이런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북한 사회는 뇌물로 모든 것이 그 결정이 된다. 할 정도로 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체제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면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마 나름대로의 그 우려랄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얘기가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6일 전에 일요일에 전용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평양을 시찰했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평양을 전용기로 시찰했다. 이건 뭘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요?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매체에서 나오는 거는 그 대외적으로 이것을 시위한다기보다는 사실 국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보니까 소위 그 전용기를 가지고 그 이동 거리 자체가 그걸 전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만한 그런 것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건 잘 모릅니다. 전용기 자체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소위 이제 그 실제 현지 시찰한다는 그 모습 자체를 뭔가 김정은 체제에서는 현대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그 발전시켜서 자기들도 여타의 국가들 못지않게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도록 지금 김정은이가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소위 그 전용기 자체의 의미라든가 이걸 우리식으로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나 북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나의 과시적 행동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또 뭐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더 과시하려는 그렇죠. 의도도 특히 있죠. 이제 김일성, 김정일 소위 이제 김정은 체제에 더할 때 지금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젊음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째, 김정은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어린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린 지도자가 아니라 젊음의 지도자.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 그럼 젊은 지도자가 어떤 데 강약점이 있느냐, 강점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과감한 행동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뭐 이런 것을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또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충분한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그 전용기가 없었습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그 타고 다니는 전용기가 없었나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뭐 비행기를 안 탔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갈 때 그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실은 그 나라의 교통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기차를 주로 이용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안상의 이유, 특히 이제 위해의 가능성이라든가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컸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은 사실 뭐 전용기라고 얘기할 만한 그 필요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저 전용기라는 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라는 게 처음 공개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저 작년인가도 한번 공개된 적이 있고 그랬군요. 작년에 특히 이제 삼지연 갈 때도 그걸 타고 가서 간 적이 있고 또 평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를 또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고 현지 시찰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이제 의장대 사열까지 받으면서 어디 국빈 방문하듯이 굉장히 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폼을 잡았던 뭐 이런 예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돌아봤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현지 그 과학자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라고 보도 나온 걸 이제 보게 되면 사실 그걸 제대로 보려 그러면 헬기나 이런 걸 좀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걸 타고 가서 저 직접 조종도 하거든요. 저 조종하는 모습도 공개됐거든요. 저 조종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송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예. 조종사 자격증은 없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수 있는 거. 그건 뭐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시성, 과시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이는 측면까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결국 그 선진국가 지도자들처럼 나름대로 이제 행태를 하는 건데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외국을 나름대로 국빈 어떤 자격으로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내지는 희망도 상당히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늘 러시아 이제 전승절 기념행사 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저거 타고도 갈 수 있나요? 저 작은 비행기 타고?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까우니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고 또 뭐 첨단 대형 비행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이 북한의 노후 선박의 그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사실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노후 선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나름대로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 외에도 이 북중 간에 있어서는 지금 그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뭐냐고 하면은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중국이 지나치게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이런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 협력이라든가 교류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것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럼 정치적 개입이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를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호 어떤 의미에서 이런 뭐 수산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부분 그 제한해 나가고 있는 스스로가 제한해 나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제한되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지극히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예. 김영남이 북한의 그 명목상 국가원수지 않습니까? 유엔 정상회의 할 때도 김영남 보내고 우리 대통령들이 갔을 때도 꼭 김영남 한 번씩 만나게 해서 이렇게 정상회담 모양새처럼 취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나타나질 않고 있다면서요, 한동안? 워낙 고령입니다. 80대 후반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다른 뭐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가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명목상의 국가 수반으로서 주로 대외 관계, 뭐 대사들 신임장 제정이라든가 외국 수반들과의 그 뭐 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고받는 의례적인 이런 게 많았었죠. 예. 어쨌거나 업무상으로 보게 되면 대외 관계 쪽에 나름대로 얼굴 마담 역할을 했던 게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뭐 건강상의 이유든 뭐든 간에 실제로 김영남 어떤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뭐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 북한의 어떤 정권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체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그 무슨 이상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그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대외적으로 국가 수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라든가 외교적인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그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도 벌써 우리 여기에 그
그 탈북을 하신 그 황장엽 선생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부의장으로 있는 그 양영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그 상임위장도 했거든요. 또 지금 부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양영섭이라든가 이런 외교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치될 가능성이 사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나름대로 그 김정은은 젊은 실질적인 지도자이고 그러나 이제 실력은 또 외교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주기 위한 소위 이제 얼굴마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쌓인 그런 그 인물들이 그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이제 이런 가운데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이제 홍영표 통일비서관이 내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뭐 남북관계 계속 경색 국면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이제 뭐 홍영표 장관이 나름대로 이제 이거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좀 이 긍정과 부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통일 부분에서는 최고의 그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남북한 관계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한 분이 바로 통일부 장관으로 오기 때문에 이 소위 그 남북한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제의해 놓은 상황이고 또 남북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쪽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뭐 일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서관에서 바로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이래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연령으로 봤을 때는 좀 약관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일부에 있어서는 좀 남북한 관계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쪽을 장악을 하거나 나름대로 좀 이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쪽에는 비교적 또 이래 그 고령의 이런 인물들이니까 거기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예. 그런 비판적인 그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 나름대로 소위 그 주도성이 뭐 젊음의 주도성이랄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죠. 네, 이 질문은 장 박사님 그 견해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의대 박사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홍영표 신임 장관 내정자께서 청와대에 계시면 주로 하셨던 일이 통일 대박이라든가 또는 뭐 통일 준비위원회 주로 통일 쪽이었거든요. 예. 근데 북쪽은 이걸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쪽은 통일 얘기하게 되면 제도 통일, 흡수 통일 얘기하면서 이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홍영표 신임 장관 내정자가 뭐 이제 임명이 되겠지만 그 기존에 그 해왔던 일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데 좀 벗어나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있어야만 남북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좀 출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어떤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태 박사님, 장용석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